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와 금융 소식을 5분 만에 쉽게 요약해주는 5분 경제와 금융입니다. 지난주에 론스타 사건을 다룬 블랙머니란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조사해보게 됐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론스타는 1998년 IMF 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2019년 11월 현재까지도 ISD 소송이 걸려 있는 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와 론스타 간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20년간의 론스타와의 사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론스타 사건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론스타 사건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먼저 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98년도 IMF 때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실 채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일반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부실채권, 그 다음에 실물재산에도 투자했고 그 실물재산 중에서도 극동건설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블랙머니에서 다루는 외환은행이 그 투자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 BIS 비율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되었었고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50.5%를 헐값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8년 뒤인 2011년에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엑싯을 하죠.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와 세금 소송 그리고 5.5조짜리 투자자 국제간 소송 IS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론스타 펀드의 한국 진출. 론스타 펀드는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론스타 펀드라는 이 회사는 1995년도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설립된 회사로 텍사스주의 별칭인 외로운 별 론스타에서 이름을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론스타 펀드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원래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맡아서 수익을 내면서 명성을 날렸어요. 이 부실채권이라는 게 돈을 100억을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채권들을 20억, 30억에 사서 이 회사가 나중에 결국에 돈을 못 갚는다면 이 회사를 해체해서 뭐 부동산도 팔고 뭐 있는 땅도 팔고 뭐 갖고 있는 자산들도 팔고 해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그에 대한 변제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실 기업의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IMF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그로 인해서 부실 채권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한국에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1998년 IMF 때 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헐값에 막 팔아 넘기는 그런 부실 채권 외에도 국내 부동산 그리고 기업들의 자산들을 헐값에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부실 채권을 투자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괜찮네 싶어가지고 부실 채권 말고도 실물 재산에도 투자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랑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실 채권 투자인데요. IMF 때 범람하는 국내 부실 채권들을 싹쓸이해서 국내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구세주로 불렸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때는 IMF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그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니까 되게 칭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998년 12월에 캠코 한국자산공사로부터 5,400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2003년 우리나라 카드로 위기가 온 적이 있었었죠. 2000년대 초반에 그 카드 대란 때 5조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서 결론적으로 2배 이상 수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예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빌딩을 샀어요. 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동양증권, 그 다음에 SKC 사옥을 사서 맥쿼리에다가 판매를 해서 각각 200억, 140억 정도 규모의 이득을 보았고요. 그리고 스타타워라 그래서 역삼역에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죠. 지금 이름은. 이것도 매입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을 하면서 약 3,200억 정도의 이익을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익이 좀 큰 이유가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설 중이던 이 건물을 사서 완성을 시킨 후 매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좀 더 앞에 있는 완성된 걸 사서 완성된 걸 판 거보다 좀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죠. 세 번째로 기업 투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리스라고 하는 이런 업체를 효성에다가 판매해서 1,500억의 이익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극동건설이죠. 이 관리 종목이었는데 이거에 한 98% 되는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동건설 인수할 때 주식 말고도 회사채도 같이 인수를 했는데 극동건설을 인수하고 극동건설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회사채를 다 갚으면서 자신들이 산 회사채를 다 상환시키고 그리고 이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다 매각 같은 걸 하면서 여기 보시죠. 부동산 매각, 뭐 지분 매각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순이익이 8,700억이 남는 상황을 발생시켰고요. 그리고 이번 블랙머니에서 다루고 있는 이 외환은행 이거 역시 국가와 코메르츠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외환은행 지분을 51% 정도 인수를 하고 후에 이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게 매도를 해서 약 4조 5천억 정도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외환은행 인수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왜냐면 BIS 비율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BIS 비율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위험 자산들 중에서 너의 순 자기 자본은 얼마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블랙머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75조짜리 은행을 1조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과장된 면이 있는 게 자산이라는 거는 자본이랑 부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부채라는 것도 자산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 75조 중에 높은 비율이 부채 말 그대로 빚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조 가지고 75조짜리를 샀다라는 식의 얘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조를 가지고 75조를 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론스타 펀드가 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 BIS 비율을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지 건전한 기업이고 이 아래는 부실기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론스타 같은 경우는 금융 펀드는 아니었어요. 사실 주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어가지고 이 론스타가 당시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를 인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 BIS 비율을 8% 아래로 떨어뜨려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업으로 만들어야지 인수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 BIS 비율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론스타는 극동건설, 스타타워, 뭐 미국 레스토랑 체인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좀 산업자본의 성격이 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BIS 비율을 조절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했던 거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BIS 비율을 조작해서 8% 아래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 의혹이 제기된 이유가 2003년 5월에서 7월까지는 8, 9%대를 유지했던 BIS 비율이 7월 말에 6%대로 하락했죠. 그래서 8%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실 금융기관이 됐어요. 그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0.5%를 정부와 코메르츠 은행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외환은행의 지분을 50% 넘게 가져옴으로써 외환은행을 인수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 금감위에다가 뭐 BIS 비율이 저평가된 이제 팩스를 보내고, 그래서 금감위에서 론스타가 이 회사는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 가능하다라는 적격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2003년 당시에 SK글로벌 사태로 카드사들이 되게 위기가 왔었었고, 그 외에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일반 기업들도 많이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미 공적 자금을 너무 많이 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넣을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일반 금융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들은 다른 은행들을 이미 인수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었었고, 그래서 외국 금융기관에다가 뭐 팔아보려고 했는데 JP모건, 시티은행 이런 데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는 매각을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론스타에게 좀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합니다. 50.5%를 약 1조 3,800억으로 사고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매수하면서 독일 코메르츠뱅크로부터 콜옵션도 같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3년 뒤 2006년에 나머지 14.1%를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7,700억을 인수했고, 총 외환은행 지분 64.6%를 2.15조에 인수를 합니다. 처음에 매수했던 1조 3,834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 펀드가 보실채권으로 얻은 수익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론스타 펀드가 갖고 있는 순수 돈으로 투자한 크기는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수한 외환은행을 론스타는 구조조정, 뭐 지점수를 줄이고 직원 수를 줄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외환은행 자체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죠. 그리고 또한 외환카드를 인수하면서 기업의 가치도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 외환카드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를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외환카드가 감자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주식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그렇게 떨어진 가격의 외환카드 주식을 싸게 사서 이 외환은행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했고요. 그것 외에는 론스타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일단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11년, 8년 뒤인 2011년에 하나금융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15조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지분의 13.6%는 2007년에 장내 매각을 통해서 1.9조의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8차례 현금 배당을 통해서 1.7조의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남은 지분 51%를 하나금융그룹에 매각을 3조 9천억에 하면서 총 6조 5천 정도의 규모로 수익을 냈고, 결론적으로 8년 동안 약 4.6조 원의 이득을 냅니다. 기사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금융그룹이 맨 처음에는 4.7조 정도로 팔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따른 법적 처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론스타가 금융기관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인정이 돼버리면서 10%를 넘어가는 약 40%가 넘는 지분을 시장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가격 협상권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4.7조 수준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3.9조로 매각을 하면서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8년간 4.6조 원의 수익을 냈고 연 17%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해서 뭐 깔끔하게 끝난 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론스타 입장에서는 원래는 하나은행에 팔기 전에 HSBC라고 하는 홍콩 상하이 은행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먹튀다라는 여론이 많다 보니까
쉽게 매각을 할 수 있게 용인을 해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1년간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결국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국제간 소송이 있었었고, 그리고 앞에 설명한 스타타워의 매각에 대한 세금, 그리고 이 외환은행을 팔면서 생긴 세금에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었어요. 그래서 세금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스타타워 매각에 관한 과세 소송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1,040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죠, 론스타는.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 같은 경우는 론스타의 승리였습니다. 중간에 팔은 외환은행 지분 13.6%는 론스타가 승소하면서 약 1200억 규모의 세금을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에다가 판매한 51% 매각한 거에 대한 과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인정되어서 1700억 정도는 론스타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와 한국투자자 간의 국제간 소송 ISD입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론스타가 하나금융그룹에다가 판매하기 전에 홍콩 상하이은행 HSBC에게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5조 9천, 약 6조 원에 판매할 수 있었었는데 하나금융그룹에다가 4조에 판매하게 된 거죠. 해서 이로 발생한 2조 원, 그리고 그 외 지연 이자와 그리고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과세를 당했다 한 1조 7천, 이런 걸 합쳐가지고 약 46.8억 달러,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는 5.5조의 규모의 ISD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5조 1천억은 이게 좀 옛날 자료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5.5조입니다. 이처럼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아요. 이 소송을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결국 우리나라가 이 소송에서 질 경우 약 5.5조의 규모의 큰 손해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될 이슈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3천억 규모의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충당금을 쌓아놨다고 하네요. 이 이슈는 잘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론스타 사건에 관련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자세히 정리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